예약을 해주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콜조이가 지금 완벽치 않아갖고 만약에 버벅대면 신호를 보낸대요. 콜조이가 내가 연락했는데 얘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대답을 동서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짜증 날 거 아니야 커스터머가. 사람한테 직접 그리고 그때 사람한테 연결하고 사람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아닌 경우에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콜조이가 예약을 해주고, 만약에 좀 고객이 짜증을 낸다라는 신호가 오게 되면 바로 그냥 사람한테 연결해갖고 사람이 대응해주고. 이머전시는 해놨나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제 구글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영원한 베타다. 자기네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서비스를 해요. 서비스하고 나서 그때 뭔가 피드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해갖고 점점 제도화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구글이죠. 자, 그 아래는 아까 이제 시퀀스 모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퀀스 모델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2014년에 나왔는데, 이거를 모델 만드는 거는 이제 그 기계 번역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델을 개발했는데, 제가 이제 3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1세대는 뭐냐면, 1세대는 러시아가 그 스푸트닉이라는 인공위성 쐈을 때 미국이 거의 그 멘붕이었어요. 멘붕. 왜냐하면 자기네가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국가로 했는데 러시아가 먼저 유인 우선 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방부를 비롯해갖고 미국 그 엄청난 돈을 모아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인공 번역기를 만들라. 러시아어로 된 항공우주 관련 논문을 싸그리다 영어로 번역해라 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머신 트랜슬레이터 기계 번역기 프로젝트 시작이 됐는데 주로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언어학자에 모아갖고 이런 러시아 문제가 이거 된다 이렇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작동이 안 되고 실패했어요. 기계 번역기를 만들어준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인공지능 겨울이 오게끔 한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2세대고요. 2세대는 구글이 구글 번역기라는 거를 이제 구글 번역 서비스를 시작한 게 오래됐거든요. 2세대 구글 번역기는 어떤 걸 했냐면 이제 통계학적으로 했어요. 그 스토캐스틱 머신 트랜슬레이터라고 해서 SMT라고 해요. SMT. 스토캐 확률적인 기계 번역기 SMT라고 합니다. SMT는 어떤 개념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 각국에 있는 그 웹페이지를 긁어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문장을 따요. 문장을 따갖고 이 문장에 나왔을 때 예를 들면 특정한 언어가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이런 어순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어휘를 찾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러한 문장이 나오면 내가 확보된 이 웹페이지를 봤더니 확률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온 단어가 이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충 맞아요. 2세대 2000년대 초반에 구글 번역기 보게 되면 약간 좀 엉뚱하게 번역합니다. 근데 대체적인 의미는 맞아요. 이게 2세대고요. 그거를 저희는 SMT라고 합니다. 스토캐스틱 머신 트랜슬레이터. 이게 3세대인데요. 3세대는 이제 이 시퀀스라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인코더가 있죠. 인코더 앞에 순환신경망이 있고 인코더에는 이제 소스 랭귀지가 있겠죠. 영어가 있다면 예를 들면 디코더 파트에는 이제 한국어가 있는 거죠. 영어가 입력이 되면 얘를 조건으로 한국어의 라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셀이고요. 셀을 여러 개의 스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언어기 때문에 얘가 몇 번 반복할 건 모르죠 사실. 왜냐면 어떤 건 짧은 문장도 있을 수 있고 긴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시퀀스 랭스는 충분하게 잡아줘요. 충분하게 가장 긴 문장만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짧은 문장은 이제 블랭크가 있잖아요. 이거는 패딩이라고 해서 패딩 처리를 해줘요.
얘는 무시해라고. 그리고 나서 각 언어마다 이제 어휘가 있잖아. 어휘라는 걸 뭐냐면 어휘라는 것을 벡터화 해줍니다. 벡터 어휘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나라는 것과 영어의 I라는, 그다음에 뒤에 나오고 있잖아. 주라는 게 뭐 프랑스에서 I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언어마다 이걸 벡터화해줘요. 벡터를 만들어주면 대충 그 벡터라는 건 뭐냐면 특성이 N개가 있다는 거죠. 언어마다. 그러면은 모든 어휘들은 N 스페이스에 어딘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하냐면 관계식을 찾는 거죠. 만약에 영어의 순서와 그다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가 나오면 영어의 벡터와 가장 유사한 그 나라의 어휘를 찾고요. 그다음에 이 영어의 순서와 그다음에 한국어의 순서만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게. 그죠? 번역이라는 건 뭐냐면 소스 랭귀지의 어휘와 유사한 걸 찾고 그다음에 소스 랭귀지에 있는 어순과 타겟 랭귀지 어순의 관계식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새롭게 만들면서 냈던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모델 구조가 어떠냐보다는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목적 함수가 뭐냐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목적 함수를 잘 만들어야지만이 얘가 그거에 가이드 받아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퀀스 이걸 만들었던 사람은 이 목적 함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소스 랭귀지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이제 심볼릭한 거죠. 소스 랭귀지 기반으로 이 타겟 랭귀지의 확률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어가 나왔을 때의 조건으로 타겟 랭귀지의 확률, 필요한 건 확률인데 확률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뭘 찾는다? 학습 변수를 찾는다. 라는 것이 이제 그거고요. 왜 로그가 들어가느냐?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라이클리후드, 확률이라는 이건 확률이고요. 요거는 확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뭘 쓰냐면 가능도라는 개념이 가능도. 영어로는 likelihood.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배울 때는 머신러닝에 나오는 수학 몇 개 안 된 수학을 저희가 이제 배울 텐데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likelihood를. 이게 이제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뜻이고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거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해당하는 모델 안에 있는 학습 변수를 찾으면 된다라고 해서 제시한 게 바로 시퀀스 모델이고요. 이때 이제 그 블루스코어라는 건 뭐냐면 이 블루스코어는 이제 기계 번역을 돌렸을 때 얼만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그래서 블루스코어가 높으면 좋은 겁니다. 블루스코어 높으면 좋은데 시퀀스를 했던 2014년에 얘의 블루스코어는 34.81 정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시퀀스 자체로는 좀 학습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좀 개선한 것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어텐션 모델이에요. 시퀀스 모델을 쓰는데 여기에는 어텐션이라는 새로운 이 보조 장치, 새로운 이 정확도를 높이는 개선 장치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다음 주 수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입력되는 게 있잖아요. 입력되는 게 있으면 인코더라고 하죠. 입력된 시퀀스 인코더가 있으면 출력되는 디코더 파트가 있어요. 디코더 시퀀스. 그렇게 되면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입력되는 얘하고 얘가 만들어내는 이제 인식증 벡터가 있겠죠. 그다음에 디코더에서 만드는 또 벡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 벡터에 이 닷 프로덕트는 해요.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숫자가 나오겠죠. 닷 프로덕트는 이제 스칼라니까. 두 번째 시퀀스에 나오는 인식 벡터 곱하기 얘하고 벡터를 하게 되면 또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나온 거를 노멀라이즈를 해요. 노멀라이즈 해갖고
합하면 1이 되게. 웨이트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식이에요. 얘하고 얘의 관계식은 0.5 정도 되고 얘하고 얘의 관계식은 0.3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얘하고 얘의 관계는 0.1 정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0.5를 말이죠. 0.5를 얘한테 나온 이 벡터에 곱해줘요. 마찬가지로 0.3을 얘가 만들어주는 은닉 벡터의 그 아웃풋에 곱해주고 얘도 마찬가지고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해요. 모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값이 얘하고는 0.5 정도의 강도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얘가 만들어낸 그 벡터 값이. 그게 바로 컨택트 벡터입니다. 얘하고 엘리먼트 와이즈 덧점을 해줘요. 덧셈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더하면 1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합하면 1이 되잖아요. 네. 1이죠. 확률이니까. 네, 확률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 정도의 확률로 합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순차적인 입력값이 얘하고의 관계가 얘보다는 얘가 5배 정도의 강도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차적인 데이터가 말이죠. 원래는 이 순차적인 데이터가 이 횡으로도 전달이 돼요. 그죠? 횡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달받는 건 맞아요. 전달받는데 이 횡으로 전달받는 거가 사실은 얘가 0.5의 강도를 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얘가 전달받는 것은 물론 관계가 있으나 얘가 얘를 전달이 되고 계산을 하고 전달하고 계산해서 얘가 받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어텐션에 대한 그 값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얘하고의 관계식을 찾고 또 얘하고의 관계식 찾아서 거기에 맞게 합당한 웨이트를 곱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값이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물론 고려하나 거기에다가 각각 어텐션을 구해서 그러니까 얘는 말이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내보내는 거 하고 얘는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가 내보내는 것하고 얘는 같아요. 그런데 얘가 최종적으로 받는 얘는 얘를 거치고 얘를 거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퀀스 데이터가 합해지기 때문에 어디서 온 건지 몰라요. 사실 얘는 이렇게 가는 거는. 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동시에 고려를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피드포드 하겠죠. 동시에 얘하고의 관계식 벡터 다트 프로덕트를 해서 스칼라를 만들고 얘하고 다트를 해갖고 스칼라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해서 스칼라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그 스칼라 값이 당연히 노멀라이즈 안 돼 있어요. 스칼라니까. 그럼 얘 전체를 합한 다음에 이걸 나눠주게 되면 이제 노멀라이즈 된 거죠. 그 얘기 뭐냐면 그러면 합하면 1이 되니까 가장 큰 애가 얘하고 가장 관계가 깊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웨이트를 말이죠. 웨이트를 여기다 곱해요. 웨이트를 여기다 곱하고 그거를 합해요. 하나의 벡터를 만드는 거죠. 합해서. 그러면 이 하나의 벡터는 이 값하고 모든 것이 얘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한데 뭐가 반영이 되냐면 웨이트가 더 반영이 돼요. 나온다는 거예요. 얘하고 그러면은 얘하고 다시 또 여기서 엘리먼트끼리 더해주고 이걸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어텐션 웨이트를 해준 거는 지금 그림상으로만 네. 맨 처음에 S의 디코더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나머지도 다 같이 해줘.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끝나면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얘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근데 웨이트는 달라지지 않나요? H는 얘는 같지만 얘만 달라지는 거죠.
웨이트는 같아요? H는 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텐션 웨이트. 웨이트가 다르죠. 그 웨이트 달라지죠. 다르죠. 근데 그 웨이트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웨이트는 어떤 거냐? 웨이트는 앞에 전반부에 나왔던 시퀀스 데이터하고 후반부에 나오는 디코더 시퀀스 데이터의 어텐션이에요? 해서 설정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웨이트가 지금 다 다르잖아. 다 네, 다르잖아요. 네. 단어 지금 한 단어마다. 네. 그럼 그거를 미리 설정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고 얘가 이제 피드포워드 하잖아요. 피드포워드면은 피드포워드의 결과는 뭐냐면 웨이트 여기에는 웨이트 있잖아요. 여기는 학습 변수. 네네. 저 통해서 나오는 벡터값이 있단 말이에요. 피드 벡터값. 얘도 마찬가지로 피드포워드에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바뀌는 거죠. 매번 이 값이 매번 계산 매번 웨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가지고 뭐 나온 값들 가지고 비교해서 웨이트 값을 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나오면 피드포워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초기화된 학습 변수를 곱해갖고 얘가 벡터가 생겨요. 그죠? 그다음에 이 디코더 부분에 이제 문장이 나오면 얘를 피드포워드하게 나온단 말이죠. 얘하고의 벡터에 낫을 하게 되면 웨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웨이트를 이 벡터를 곱하게 되면 얘는 벡터가 되니까 그걸 합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스케일의 벡터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스케일의. 둘의 관계가 높은 거는 높게 될 거고 나중에 그렇죠. 낮게 될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거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시퀀스 데이터 중에서 얘하고 관계 있는 거를 나는 더 많이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죠? 이게 없으면 그냥 균등하게 쓰겠다는 거고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 웨이트만큼의 아마 그 벡터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저 웨이트에 해당하는 거가 그 지금 IMO 스튜던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나오는 요거에 따라서도 이 웨이트 값이 다르게 책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요? 순서에 따라서도 다르게 그 웨이트 값 자체가 그 알고리즘 상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웨이트는 이제 픽스드가 아니고요. 그 매리어블.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어차피 시퀀스도 시퀀스고 요 그 라인에 해당하는 거가 뭐 뭐 형식이 있잖아요. 영어의 형식이 있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거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저 수치값 자체의 웨이트 값도 맨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가 가중처럼 많이 책정이 되고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학습을 통해서 얘가 이제 정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어가 다 나온단 말이죠. 전 세계의 언어는 주어가 맨 먼저 나와요. 프랑스어건 아랍어건. 그러면은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 한국어도 주어가 먼저 나오니까 대부분 주어끼리는 웨이트가 높겠죠. 그죠? 만약에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어 관계가 아니라 이런 그 질문과 대답이니까 그때는 웨이트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좀 헷갈렸던 어텐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텐션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인코더 파트와 디코더 파트의 관계식을 반영하니까 더 정확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해진다. 다음에 트랜스포머라는 건데요. 그 트랜스포머는 이제 언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챗봇이나 기계 번역기를 위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근데 그 트랜스포머는 구글이 개발한 모델이고요. 2017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 트랜스포머는 분명히 순차적인 데이터, 언어는 이제 순차적인 데이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트랜스포머는 그 순환 신경망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머는 그 RNN 리크런트 모델이 아니고 그냥 스태틱한 모델이에요. 그냥 스냅샷처럼 돼 있어요. 단 어떻게 그러면 언어 모델은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주어가 나오고 뭐 동사가 나오고 목조가 나오고 게 순차적인 데이터인데 어떻게 스냅샷 데이터 그냥 고정된 데이터 고정된 모델로 어떻게 순차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겠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입력된 데이터는 그냥 스냅샷 한 건에 1번에 확 들어가요. 한 번에.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한 번에 확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순서를 정해주는 어떤 펑션이 있어요. 펑션이 이거 주로 사인 함수를 쓰는데 그 사인 함수를 써갖고 순서를 정해주는 함수를 통해 갖고 한 번에 들어가는데 할지라도 너는 첫 번째고 너는 두 번째고 너는 세 번째라는 정리를 해줘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그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셀프 어텐션은 뭐냐면 순서에 이제 문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되면 그 문장 사이에 관계식을 찾아요. 문장 사이에요.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하고 학교에 나는 간다. 그 관계식을 찾아갖고 웨이트를 줘요. 어텐션 웨이트를.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벡터를 가지고 그냥 피드포워드를 하는 요 하나의 셀이 있는데 요 셀을 곱하기 n이라는 게 있잖아요. 곱하기 n 이거를 n번 쌓는 게 이제 트랜스폼입니다. 그다음 이게 인코드 파트고요. 그러니까 이게 n번 쌓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셀에서 나오는 그 출력값을 디코더에 있는 요 셀프 어텐션에다 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요 셀이 이렇게 있으면은 셀이 이제 n개가 있단 말이에요. 셀이. 그러니까 셀 그리면은 이제 아래는 헷갈리니까 모듈이라고 할게요. 이 모듈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어텐션, 셀프 어텐션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그 add하고 피드포워드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고 합해놓은 거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놓고 이 모듈을 똑같이 쌓는 거죠. 쌓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인데 그럼 여기 x라는 입력이 되고 x라는 것을 어떤 걸 쓰냐면 사인 함수를 적용을 해갖고 순서를 정해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x는 문장이 한 번에 딱 들어가요. 난 학교에 간다. 난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이 사인 함수라는 어떤 펑션이 나는이라는 것과 학교라는 것과 간다라는 것의 순서를 정해주는. 그 다음에 이 모듈을 통해서 이제 피드포워드 하게 되겠죠. 그러면 디코더는 여기서 나온 이 마지막의 벡터를 똑같은 모듈이 있습니다. 얘랑 똑같대요. 똑같은 모듈이 마찬가지로 n개가 쌓여져 있어요. 근데 얘가 각각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y 그 타겟 랭귀지에 y가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인데 이 그림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파트에는 이 모듈이 있는데 모듈이 n번 쌓여 있고요. n번 쌓여 있고 디코더도 이 모듈이 n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인코더에서 나오는 맨 마지막 스텝의 결과를 디코더의 각 모듈에다가 각각씩 전달해줘요. 트랜스포머는. 자, 이게 현재 지금 언어 모델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가. 현재 지금 구글 번역기, 그다음에 네이버의 카카오가 만들고 있는 번역기가 있는데 그거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어요. 트랜스포머가. 얘를 통해서 이제 기계 번역을 했더니 아까 그 시퀀스 투 시퀀스의 블루 포인트는 38년도 나왔잖아요. 얘는 40일 나왔어요. 우수하죠.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의 영감을 받아서 오픈 AI라는 이제 이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모델이 GPT라는 겁니다. 그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그 트랜스포머의 말뜻처럼 이 GPT 모델은 트랜스포머를 고스라인이 카피하고 있어요. 카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카피했냐면 우리는 인코더, 디코더 다 안 쓸 거야. 필요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디코더만 쓸 거야. 디코더의 입력.
디코더의 출력 가지고 출력은 라벨이 되겠죠. 출력은 이제 그 타겟 랭귀지가 될 테고 입력이 소스 랭귀지가 되겠죠. 요것만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것이 GPT가 돼요.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학습했더니 블루 포인트가 무려 55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그리고 나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일단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만들었던 구글 애들이 그 GPT를 보고 오픈 AI에서 만든 GPT를 보고 딱 한 거죠. 아니 저런 아주 깜찍한 걸 하다니. 그래갖고 자기네도 좀 그 변화시킨 게 뭐냐면 이 벌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벌트라는 건 뭐냐면 이 말뜻처럼 그 바이 디렉셔널 인코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학습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학습시키고 이쪽으로 학습시키고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라는 걸 기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벌트라는 건 뭐냐면 그 트랜스포머를 모태 모델로 삼고 앞에 있는 인코더만 가지고 모델을 만든 거 인코더는 이거 필요 없이. 왜냐하면 그 GPT가 인코더, 디코더를 다 안 쓰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디코더만 하게 되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인코더만 했는데 그냥 학습하면 똑같아요. 왜냐면 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구글 방식은 얘가 전방으로도 학습을 하고 후방으로도 학습하고 양쪽으로 하는 걸 이제 바이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은 인코더 부분을 떼서 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을 떼서 학습을 시켰는데 이 버튼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일종의 업적은 뭐냐면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자가 지도 학습 기억하시죠? 자가 지도 학습 뭐냐면 내가 컴퓨터에게 줄 때 데이터는 아무런 라벨이 없어요. 그냥 떨렁 그 데이터만 줘요. 내 컴퓨터 스스로 라벨을 만들어내서 학습을 하는 거를 얘네들이 전부 시도한 거예요. 버트를 만든 애들이. 그래서 버트를 만든 애들이 인터넷에 있는 그런 그 텍스트 데이터 아니면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 소설책 같은 거를 모아다가 벌트한테 줘요. 벌트한테. 그럼 벌트는 그러니까 사람이 줄 때는 라벨이 없죠.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에요. 사람이 줄 때는. 근데 벌트는 이 사람이 준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마킹을 하는 거죠. 스스로 지워요 단어를. 스스로 지운 다음에 그 지운 단어를 맞추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아예 뭐 보이면은 아예 애매 없애고서 학습해보고 맞추고 그다음에 아예 뭐 빼고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마스크 LM이 마스크. LM은 이제 랭귀지 모델인데 마스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휘를 스스로 지우는 순간 자기는 라벨을 아는 거죠. 알지만 모델은 모른다고 간주하고 맞추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NSP 같은 건 뭐냐면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고 해서 앞에 문장을 입력을 하면 뒤에 문장을 지워버려요. 뒤에 문장 전체를 통으로 예측하는. 얼마나 편해요. 사람이 이 문장을 만들어주는 뭐 뉴욕타임즈 기사가 됐건 아니면은 뉴욕타임즈는 이제 카피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웹페이지 같은 위키피디아나 아니면은 그 디지털로 된 그 소설 같은 게 있거든요. 책 같은 게 디지털 북. 그걸 다운받아다가 넣어주면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얘 스스로 라벨을 만드니까 얼마나 이게 이 손쉬운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했더니 얘가 무려 진짜 사람처럼 똑똑해진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시켰더니.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위키피디아를 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저희는 이제 그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 특정한 어휘를 가리고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 센텐스를 맞추는 학습을 하는 걸 저희는 사전 학습이라고 합니다. 사전 학습. 얘는 뭐냐면 전체적인 어휘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목적, 예를 들면은 뭐 논술 문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파인 튜닝 하게 되면 얘가 언어에 대해서 일단 감을 익히고 프리트레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전, 그 다음에 파인 튜닝 하게 되면 전형적인 이제 파인 튜닝의 스쿼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스쿼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논술 시험과 비슷해요. 뭐죠? 논술이 아니라 국어인가요? 국어? 그러니까 스탠포드에서 만든 질의응답인데요. 뭐냐면 지문이 나오고요. 이 지문이 나오고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쭉 지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B는 그 뭐죠? 얼음 크리스탈로부터 어떻게 그런 문제예요. 이게 물방울은 이 뭐죠? 얼음 결정체랑 부딪혀서 부딪혀서 뭐 물방울이 생기는 곳이 뭐냐 했더니 정답은 이걸 읽어보게 되면 구름 속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비구름 안에서 구름 뭐죠? 어떤 입자들이 일종의 아이스 크리스탈에 부딪혀갖고 뭔가 물방울을 만들어서 프리스피테이션 강한 어떤 드롭이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읽어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답이. 이쪽 읽어보면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답이 나와요. 이게 스쿼드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 세계 위키피디아나 이런 문장들을 사전 학습을 시키고 나서 언어적인 그 재능을 일단 학습을 시키고 나서 이 스쿼드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스쿼드라는 문제집을 가져가다가 학습을 시키게 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스쿼드 문제를 준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랬더니 사람의 경우에는 말이죠.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게 스쿼드를 풀게 되면 86.831 정도 나와요. 사람이.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근데 버트나 아니면은 그 GPT 같은 경우에는 90점이 넘어요. 사람보다 더 높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컴퓨터의 그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이 사람보다 더 이런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장학 퀴즈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가 있을까요? 논술 우리나라 이제 수능에 이제 이런 논술 문제를 딱 주게 되면 일반적인 고등학생 평균보다 그 GPT라는 애가 더 문제를 잘 맞죠. 근데 이런 이 뭐죠? 문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럴 때 문장이나 데이터가 이 컴퓨터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여기 빠졌는데요. 웹사이트를 보여주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오픈 AI라는 그 GPT를 만들었던 그 연구소에서 만든 모델이에요. 뭐냐면 이 모델한테 말이죠. 모델한테 문제가 입력되는 게 아보카도의 모양을 가진 암치에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한번 그려봐라. 이게 쓴 거예요. 입력이. 모델이 있는데 모델한테 지시는 이런 문장이 입력이 됐어요. 아보카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한번 만들어봐. 요게 바로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요게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 GPT라는 그 언어 모델 가지고 한 건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거실을 한번 보여줄 텐데 거실을 보여주는데 두 개의 이 하얀색 그 팔걸이가 있는 의자하고
그다음에 콜로세움이라는 그림, 콜로세움이죠. 그리스의 콜로세움 있는 그림이 있는 그런 거실을 한번 만들어봐. 명령을 낸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두 개의 하얀색 의자인데 팔걸이가 있는 의자. 그다음에 콜로세움에 있는 거실이죠. 다 거실이에요. 거실이고 내가 원했던, 내가 명령을 했던 거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이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획기적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프롬프트라고 해서 명령어 이 컴퓨터 알고리즘한테 어떤 명령을 냈냐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냈어요. 뭐냐면 기라프 터틀 키메라.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키메라가 뭔가요? 키메라가 그 괴물인가요? 키메라? 기린하고 거북이가 함께 있는 뭐 요상한 걸 한번 만들어봐라. 그것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요게 이제 명령어예요. 그랬더니 존재하지 않죠 사실. 기린하고 거북이가 붙어있는 합체가 되는 건 없어요. 키메라가 유전학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합성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합체된. 네. 네. 키메라 자체 유전을. 그러면은 사실은 뭐 거북이는 거북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한테 요 문제 똑같이 내면 거북이하고 기린이 그 합쳐졌다고 상상을 해보고 한번 만들어봐. 근데 컴퓨터가 만든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세포 융합으로 두 다른 거를 교접시키는 거를 키메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은 이러한 물체는 지구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창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델은 말이죠. 이 모델은 난리라는 모델인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학습된 방법이나 모델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예요. 대충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만 러프하게 공표가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상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되지 않았을까? 뭐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난리라는 애는 일종의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 그 기린하고 거북이가 합체된 거는 존재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린과 거북이가 합체된 그 새로운 동물 형태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맞췄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건 이상한 거죠. 예를 들면.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 거북이라는 특징이 등에 있고 그다음에 그 다리하고 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거는 그럴듯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 거북이하고 이렇게 올라 있는 거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린과 거북이가 합체가 되면 이러한 모양이 될 거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듯이 얘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모델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왜 경악을 했냐면 소위 말하는 AGI,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사람보다 앞지르는 그러한 컴퓨터, 그러니까 제너럴 인텔리전스라는 시대가 뭐 하나씩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PT인 경우에는 사실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만 가지고 물어보면 얘가 뭐 소설처럼 문장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그래픽이라는 이미지라는 거를 결부시킨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아까 설명드린 그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기반으로 한 그 GPT라는 것이 여기 쓰인 겁니다. 그 GPT에 쓰였던 그 학습 변수는 무려 1,500억 개.
1,500억 개 변수가 1,500억 개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슈퍼컴퓨터로 하루 이틀 학습시킬 수가 없어요. 한 달 이상 걸렸는데 거기에 들어간 이 컴퓨터 사용료만 하더라도 50억인가요? 50억. 컴퓨터 사용료만. 거기는 학습 모델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문지상에서 보게 되면 그 네이버, 카카오, 뭐 서울대, 카이스트, 애트리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 유동성을 떠들게 있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거대 모델이에요. 인공지능 거대 모델. 거대 모델은 뭐냐면 학습 변수가 어마어마한 몇백만 개가 아니라 몇십억 개가 아니라 몇천억 개. 이거를 만든다는 얘기는 학습 변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죠? 입력된 데이터를 굉장히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의 뇌처럼. 사람의 뇌 신경의 그 뉴런의 개수가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1,000억 개는 그 노드의 숫자이고 사실 학습 변수는 연결 그 시냅스의 개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 속에 있는 그 뇌세포의 시냅스 연결망 학습 변수의 개수는 한 500쪽이에요. 500쪽. 만약에 우리가 500쪽의 정도 이 거대 모델 만들면 사람처럼 할 수도 있는 거죠. 500쪽에. 현재는 1,500억.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 리소스나 아니면은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이 GPT-3는 1,500억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GPT라는 거대 모델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기업체도 꿈도 못 꿔요. 국가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뭐 이런 업체 그런 데만 가능하죠. 그런 데만 하고 있어요. 카카오가 지금 최근에 그 슈퍼컴퓨터를 이제 구매해갖고 한 이유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 독자적으로 돈을 들여서 슈퍼컴을 샀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GPT-3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언어 모델이 너무 탐나는 거야. 탐나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냐하면 웬만한 콜센터나 웬만한 그 사람들이 언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은 그 GPT를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는 이 판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어요. 판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GPT-3 판권을 사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거든요. 애저에다가 올렸어요. GPT 올려놓고 어떤 장사를 하냐면 API 서비스를 받아요. 전체 학습된 엔진은 애저라는 클라우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이 됐건 중소기업이 됐건 그 GPT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인터랙션을 뭐 횟수당 얼마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일명 겨자 먹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반짝이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우리 뭐 머지수는 엄두가 안 나죠. 이거를 다운 받아다가 학습을 50억을 투자해서 학습을 시킨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들은 이제 그 API 서비스를 받고 있죠. 애저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계약을 하고 내가 1년에 뭐 횟수당, 클릭한 횟수당 얼마를 지불할게 라고 하고 따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번 돈보다는 그다음에 API 서비스보다는 많이 버니까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카피 스미스라는 사업입니다. 카피 스미스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품 만들 때 이제 그 마켓 그 브랜딩 그 뭐죠? 브랜딩 카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가장 유명한 게 이게 뭐죠? 그 제약 회사마다 뭐 카피가 있듯이 그런 걸 만들어줘요. 얘가 기발한 카피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그 마케팅용의 브랜딩 언어를 만들 때 얘한테 하게 되면 우리의 제품은 뭐고요, 타겟 고객은 뭐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마케팅 용어를 만들어줘요. 그 예를 들면 마케팅 용어라고 하는 건 나이키 같으면 저스트 두잉 뭐 이런 거를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그 뭐죠?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주는. 또 하나는 이제 하이퍼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 이메일 답장을 대신해줘요. 이메일 답장을. 이메일이 오게 되면 얘가 답장을 해주고 주인한테 컨펌을 받아요. 그러면 그래 괜찮아 샌드. 그러면 얘가 만들어준 이메일 답장을 그냥 나는 확인만 하고 보내주는. 얘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 GPT-3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학습 모델을 아마 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라는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해 놓고 원하면 그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얼마씩 내, 다 줄게 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서울대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카이스트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GPT 같은 거대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사실은 좀 그 GPT 모델은 오픈AI가 만들었죠. 모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게 없어요. 이걸 가져다가 소스코드 가져다가 학습 데이터를 우리나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GPT-3라는 그 소스코드, 그러니까 오픈AI가 개발한 걸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가 따로 하고 KT가 자기 독자적인 사업 따로 해요. 그다음에 뭐 그 서울대 따로 하고 네이버 따로 하고 지금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모델이 있으니까 모델이 그냥 뭐 그 오픈AI가 만든 소스코드가 있으니까 자기에 맞는 그 한국말 그 학습 데이터만 구하면 학습이 되니까. 현재 우리나라 거대 모델은 이제 독자 노선을 하고 있어요. KT도 하고 그다음에 SK도 하고. KT가 하고 SK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모델이에요. 자기네가 만들어 갖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겠다, API 서비스 하겠다. 네,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건 한 10분 쉬시고 마지막에 좀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그 사이킷 런을 좀 몇 번 해보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줬던 교재랑 지금 앞에서 보여주신 교재랑 그 앞에서 보여주는 게 좀 더 업데이트가 돼 있는 내용이죠. 여기 없는 게 좀 있는 거죠. 거의 유사한데요. 만약에 이 교재 없는 거는 아마 제가 최근에 좀
몇 개 좀 보완한 거예요. 없는 게 오늘 거는 좀 많은 거네요. 네. 오늘은 이게 되게 짧은데 네. 내용이 짧은데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많이 보여주신 거.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이킷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통적 방식의 머신러닝은 사이킷런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저희가 그 파이터치 또는 텐서플로우를 쓰면 돼요. 사실은 이 파이터치하고 텐서플로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 과정상 말이죠. 과정상 초급은 이제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드리고 중급은 머신러닝만 하거든요. 머신러닝. 그다음에 고급 때 이제 제가 딥러닝을 하는데 텐서플로우나 그 파이터치 설명은 고급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커리큘럼 보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머신러닝에 쓰이는 프레임워크, 그 사이킷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사이킷런은 파이썬 그 프로그램을 이해해서 만들어진 패키지고요. 공짜입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어디서나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이킷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줄여갖고 SK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SK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사이파이 플러스 툴킷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그 라이센스는 그 BSD라는 라이선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패키지를 쓰실 때 자유롭게 쓰시되 단 그 헤더 부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이죠.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굉장히 좀 너무너무 비주얼적인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경망에 대해서 쓰겠다고 하게 되면은 사이킷런은 쓰지 마시고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이킷런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이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scikit-learn org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그 scikit-learn에 관련된 모든 것들 간단한 그 튜토리얼 매뉴얼 그다음에 이 API라고 해서 scikit-learn이 제공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이죠.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그 scikit-learn.org 한번 들어가시면 그 API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API를 클릭하시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 머신러닝에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클래스가 되겠죠. 이 클래스를 부르게 되면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쓸 거고 사실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익히는 것이 머신러닝의 그 전문성과 직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킷런의 모듈을 잘 쓰는 사람들이 전통적 방식 머신러닝을 잘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딥러닝을 잘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정량적으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텐서플로우에 있는 그 메소드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텐서플로우의 메소드를 잘 써야지만이 내가 구조를 잘 만들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만약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딥러닝 관련된 체험을 할 때 개념 물어보고 그다음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에 대해서 물어봐요. 기능이 어떤 거고 옵션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그 사람이 텐서플로우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자, 그 scikit-learn org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런 그 부품들 시장 여기에는 우리가 scikit-learn을 통해 갖고 머신러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마음껏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트릭 한번 볼까요? 매트릭 보게 되면 매트릭이 뭐냐면 그 제가 설명드린
뭐냐면은 그 트레인 데이터와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델이 좋은지 선정을 할 때 성능 지표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능 지표를 위한 거를 저희는 다른 말로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나오면 어떤 매트릭으로 성능 지표를 결정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뭐 클러스터링 아니면은 뭐 리니어 모델에는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나는 서정 회계식을 쓰겠다 하게 되면 그 사이트 런이라는 걸 인풋하고 나서 이 서정 회계식을 불러서 쓰게 되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쭉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사이트 런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왔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뷔페에 갔다 먹을 게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이트 런 기터브 보시면은 GitHub 컴 사이트 런 한번 쳐보세요. GitHub 컴 사이트 런.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는 완성된 음식들이 쭉 있어요. 이그젠플이 사이트 런을 가지고 미리 이제 여기에 이제 컨트리뷰터가 있는데, 컨트리뷰터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이트 런이라는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단한 이그젠플들을. 그래서 사이트 런 github.com/scikit-run 들어가시면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사이트 런을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github.com/scikit-run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뷔페처럼 아주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그젠플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그젠플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임무죠. 머신러닝이 풀어야 될 임무에 따라 갖고 카테고리 나눈 다음에 여기에 아까 설명드린 그 머신러닝 전문가들 컨트리뷰터들이 모델을 다 만들어 놨어요. 파이썬 코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뭐 볼까요? 클러스터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아이리스 클러스터를 클릭하시고요. 이게 좀 간단해 보이는데, 클러스터 아이리스는 이제 붓꽃이라는 건데, 붓꽃에는 이제 보시니까, 그다음에 세토사, 보시컬러 세 가지 붓꽃이 있어요. 아이리스. 그래서 이 붓꽃을 구별해주는, 클러스터링해주는 그런 파이썬 코드인데, 이거 한번 클릭해보세요. 클러스터 아이리스.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해갖고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 코드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걸 한번 참조해갖고 그냥 쓰던가 고스란히, 아니면은 조금 변환시켜갖고 클러스터링 하는데 쓰던가 하는데, 요걸 한번 여러분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동그 사각형 두 개. 사각형 두 개가 카피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는 또 카피하는 거예요. 이거랑 클릭하시고 사각형 두 개 클릭하시면 이 사람이 짜놓은 파이썬 코드가 카피가 된 겁니다. 카피가 되고 다시 이제 구글 가셔갖고
콜랩을 쳐보세요. 콜랩. 거기 가시고 나서 콜랩을 치시게 되면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 콜랩 사이트로 로그인이 돼요. 그 전에 크롬 브라우저에 여러분이 로그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디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디가 나온 상태에서 콜랩을 치게 되면 못 다운받은 거예요? 이그샘플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그 크롬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어떤 걸 받는 거죠? 아이리스 이그샘플에서요. 클러스터. 네, 클러스터. 안으로 네, 들어가서 클러스터에서 플랫 아이리스. 네. 그리고 카피까지 하시고 그러면 카피가 된 거예요. 메모리에 카피가 된 상태에서 구글로 오셔갖고 콜랩을 하게 되면 이게 뜹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클릭하세요. 콜랩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이제 콜랩 이 있는데 뭐 새 노트 새 노트가 되면 이제 새로운 그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 생겨요. 그럼 셀이 생기고 여기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카피 앤 페이스트 컨트롤 V 아까 카피하셨죠? 컨트롤 V 하셨죠? 됐나요? 컨트롤 V 그 다음에 Shift 엔터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셀에 있는 요걸 누르셔도 되고 실행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요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동시에 누르셔도 돼요. 그럼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이리스라는 게 세 가지 종류의 꽃이 이게 나왔죠. 네. 세토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버시컬러가 있고 그다음에 버지니카 세 가지가 있어요. 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다 꽃마다 이제 꽃마다 특성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이 페탈은 꽃잎이에요. 꽃잎의 길이와 너비라는 거를 특성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걸 찍게 되면 이 세 종류의 아이리스가 두 개, 원래 네 개 데이터죠. 페탈이라고 하는 꽃잎의 길이와 너비가 있고 그다음에 세팔이라고 하는 꽃대의 길이와 너비 네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두 개만 쓴 겁니다. 특성을 두 개만 가지고 두 개라는 건 뭐죠? 두 개라는 거는 특성이 두 개니까 이차원 공간에 표시할 수 있는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페탈의 랭스까지 했네요. 세팔의 랭스까지 했네요. 3차원이 왜 나왔나 싶었더니 이 사람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세 종류의 붓꽃은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페탈, 꽃잎의 길이와 너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팔, 꽃대의 길이와 너비가 있는데 네 개 쓰게 되면은 이거를 보이는 힘들겠죠. 4차원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세팔만 쓴 거예요. 세팔의 랭스만 그 세 개가 나오니까 각 데이터들은 특성이 세 개죠. 특성이 세 개이기 때문에 좌표값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좌표값 세 개가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3차원 공간에 표시된 이유는 뭐냐면 세 개의 특성을 썼기 때문에 세 개의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러스터 기법을 썼는데 어떤 걸 썼나 볼까요? 여기까지 좀 왔다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머신러닝 모델 중에 하나인 K-민즈라는 걸 썼는데 K-민즈라는 방법을 써서 이제 클러스터를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언제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배웠던 넘파이라는
논파이라는 그 행렬, 특히 뭐 벡터를 다룰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죠. 이거를 불렀고, 그다음 맷플라빙고라는 건 뭐냐면 가시화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프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차트도 그리고 하는 것들을 PLT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얘는 특히 이제 3차원으로 그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MPL 풀핏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3차원, 3차원을 굳이 이 사람은 이제 그렸어요. 이걸 만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사이클 런에 있는 클러스터라는 그 클래스 밑에 그러니까 클러스터에 분집을 해주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K-민즈를 부른 거예요. K-민즈라는 그 알고리즘을 써서 나는 클러스터링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셋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사이클 런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 데이터를 쓰겠다는 거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랜덤 시드라는 건 뭐냐면 랜덤 시드는 이제 계속 어려운 게 나오네. 랜덤 시드는 MP라는 넘파이라는 그런 그 과학 계산용의 라이브러리에 여러 가지 그 사인 함수나 뭐 코사인 함수 이런 함수도 있고 랜덤이라는 펑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주는. 그럴 때 그 랜덤 시드는 초기 값에 따라 갖고 다른 랜덤하게 만들어져요. 초기가 랜덤 제로면 랜덤 제로라는 거를 시작 삼아서 이걸 삼아서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고 랜덤 5 해버리면은 그 5라는 이니셜 포인트를 가지고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 때 같은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야, 너 랜덤 시드를 0으로 해. 그러면 저랑 같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야말로 비교가 안 되겠죠. 랜덤 시드는 초기 값을 정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에는 그러니까 사이키런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에는 특히 아이리스라는 게 있어요. 아이리스를 우리가 불러다가 아이리스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리스에는 말이죠. 아이리스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탈의 기리언 어빗, 그러니까 세팔의 기리언 어빗 네 가지가 있고 동시에 맨 끝에는 0, 1, 2가 있어요. 0은 이런 세토사, 뭐 1은 뭐 버시니카, 3은 버시컬러 이렇게 있죠. 그렇게 이제 어사인하고 나서 얘는 뭐냐면 K-민즈라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링 할 건데 나는 8개로 무리를 지을 거야. 클러스터의 개수가 8개고 난 3개고 해지면 얘가 결과값을 에스티메이트 만들어줍니다. 이걸 출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요것만 저희가 배워볼게요. 이 파이썬이잖아요. 이게 파이썬이란 말이에요. 파이썬인데 이 확장자가 py로 있잖아요. py는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이라는 건 뭐냐면 그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한꺼번에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파이썬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콜랩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랙티브 환경을 쓰고 있잖아요. 인터랙티브 뭐냐면 그 셀 바이 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고 실행시켜보고. 그래서 이 그 파이썬 입력을 된 거는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쓰시면 돼요. 셀을 나눠갖고. 그러면은 커서를 원하는 데 위치시키고 나서요. 컨트롤 M을 누르시고 떼고 마이너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M 누르고 떼고 마이너스. 원하는 곳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셀이 분리가 됐죠. 컨트롤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찍고요. 깜빡깜빡 마우스를 찍고 컨트롤 M을 동시에 눌러요. 떼고 마이너스를 눌러 마이너스. 컨트롤 M이 무슨 단축키예요? 머징이에요? 네? 컨트롤 M이 어떤 단축키예요? 이게 옵션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옵션을 만들어주는. 자, 됐나요? 혹시 셀이 분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요거를 클릭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Shift 엔터를 누르게 되면 요 셀만 실행이 돼요. 이 셀만.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은 뭐냐면 사이킷 런 이그젠플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그젠플이 많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대부분 확장 문자가 파이썬으로 돼 있어요. py로. 이 얘기는 뭐냐면 왕창 다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셀에 옮겨 놓고요. 이거를 이 파트 바이 파트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콜랩이나 아니면은 그 주피터 노트북이. 그러면은 원하는 곳에 그 프랑프트 위치시키고 나서 컨트롤 M을 누르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 분리가 돼요. 그 점을 중심으로. 안 돼요? 합칠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합칠 때 단축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컨트롤 M 마이너스. 컨트롤 M 마이너스죠. 컨트롤 M. 컨트롤 M이 런타임 다시 시작으로 돼 있는데. 에? 컨트롤 M이 런타임 다시 시작으로 돼 있어요. M만 누르면 네. 거기다 마이너스를 합치게 되면 이제 옵션이 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옵션 키는 뭐로 돼 있는 건가? 마이너스 옵션 키 따로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 인터랙티브 파이썬을 만끽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거는 이제 완벽하게 다 통째로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실행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그젠플이 다 있단 말이에요. 통째로. 근데 우리는 학습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라인 바이 라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려면은 적당한 곳에 끊어놓고 셀로 만들어 놓고 실행해보고 확인하고 오케이 넘어가고 실행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이게 머신러닝에 관련된 얘기라서 그리고 나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쭉 나가서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 아이리스 하고 그다음에 엑소 요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커서를 시킨 다음에 컨트롤 에 마이너스 분리시켜 한번 보세요. 분리시켜 보고 풀되는 거 나니까 라인 넘버가 없어졌거든요. 이 라인 넘버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분리하고 나서 실행시켜야지 들어가고. 실행들이 또 라인 넘버가 아니면은 세팅 가가지고 라인 넘버 다시 체크하고. 원래 순서는 말이죠. 원래 순서는 이제 부르잖아요. 그럼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원래 부르게 되면 코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보고서 그 다음부터는 셀을 나누고 그 다음부터 각 셀마다 이제 실행을 시켜 나가는 게 정석이고요. 지금 뭐냐면 이제 그 코드가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실행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실행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콜랩 메모리가 모든 데이터가 지금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셀을 나눠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얘가 순서가 엉망이 돼갖고 잘못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런타임 들어가셔갖고 런타임 초기화 네. 런타임 초기화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셀 병합은 앞에 여기 커서 하나 찍고 밑에 거 하나 찍고요. 두 개가 이렇게 병합 색깔이 음영되면 마우스 오른쪽 하면 셀 병합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려면은 단축키가 컨트롤 MH 하시면은 헬프의 약자라서 환경 설정 나오거든요. 안 있으면 여기다가 단축키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찍은 건 뭐냐면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요 K-민스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 안 드린 거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건지 보려고 데이터 아이리스한 데이터 어떻게 된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X를 치시고 X를 대문자 X를 치시고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Shift 엔터. 저거를 그 X는 대문자로 쓰고 Y는 소문자로 쓰는 이유가 X 자체가 그냥 입력받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렇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그게 관례적으로 저렇게 쓰던데. 아니요. 기억이 안 일반적으로 나요. 이 대문자를 벡터를 표시할 대문자가 있어요. 벡터 있고. 벡터이. 네, 소문자는 스칼라. 아,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위에다가 주소를 써놓죠. 내가 쓰는 이 노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대문자 그리거는 뭔데 그리거는 예를 들면 셋. 그다음에 대문자는 벡터, 소문자는 스칼라를 미리 명시하고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문자 X는 벡터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여러 개. 벡터 값이고 네, 여러 개 Y는 스칼라 값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X 대문자 X를 치시고 한번
시정시켜 보시면 이렇게 좀 찍힌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얘가 아마도 그 페탈의 길이와 너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팔의 길이와 너비예요. 네 개의 특성이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영국의 통계학자 로나드 피셔라는 분이 일일이 강조해갖고 작성한 거예요. 이게 1930년대. 이걸 지금 머신러닝 이제 후배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뭐냐면 그러니까 뭐지 그다음 y를 찍게 되면 이제 y는 01 이거 되고 012 0이라는 게 아마 뭐 버시니카나 뭐 이런 게 될 테고 1이 버시컬러 3이 세토사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쓰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페탈의 길이와 너비만 가지고 특성을 하게 되면 2차원의 피셔가 되겠죠. 왜냐면 특성이 두 개니까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벡터니까 좌표가 두 개니까. 여기서요. 이 사람은 굳이 이제 페탈의 가서 뭐죠? 그 세팔의 길이까지 썼어요. 세 개를 3차원 쓰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y 값을 찍게 되면 아마 0인 게 세토사고요. y 값이. 그다음에 1인 게 버시컬러, 그다음에 3인 게 버시니까 인것 같으네요. 2가. 저게 라벨링 하는 거. 지금. 맞아, 여기 라벨링. 라벨링. 여기 라벨링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그 토요일 날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는데. 오래 했네 이미. 이미 오래 했었네요. 아니에요. 아직 20분이나 더 해야 되는데 아, 빨리 해주는 겁니다. 네. 네, 이제 날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귀가 내일도 있군요. 내일 네. 오전에. 기숙사로 귀가하시겠네요. 기숙사로. 네. 그 혹시 네. 고급이나 고급 과정은 좀 하루 단축도 돼요? 하루 단축이요? 네, 그게 스케줄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이제 첫날에 오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마지막 날은 오전만 하고 네네. 그러면 합치면 3일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 지금은 아. 4일이잖아요.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이 있나 봐요. 저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12시간이냐 24시간이냐 24시간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제가 지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일 뭐라도 관계 없어요. 그거 혹시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24시간 시행되니까 그래서 굳이 뭐 왜 3시간 가야지? 때문에 이런 생각이 3시간 때문에 굳이 또 올 필요는 없죠. 네, 이게 그래서- 원래 기획할 때 처음에 1캠퍼스에서 잡혔거든요. 네. 거기 1캠퍼스는 스케줄 이제 때문에. 머니까 거기 도착하려면 오후에 시작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면 중급이나 고급의 시간을 하루 단축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저게 지금 조교님이랑 그 담당자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네. 강사님 괜찮으시면 그러니까 네. 네. 스케줄만 괜찮으시면. 이게 전국에서 와서 그러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이동 시간 때문에 막.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시키고 다른 데도 괜찮을 때